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여기 올라오는 사연을 들으며 공감하는 애청자예요. 똑같은 사연일 순 없지만 각자의 처해진 환경에 따라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속이 뻥 뚫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용기 내서 한번 제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모든 남자가 그렇듯 저희 남편도 처음엔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 저를 얻기 위해 열렬한 대시를 했어요. 그 모습에 넘어가 결혼을 하였고요. 결혼 전 친정에서는 조금이라도 보태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셨지만 시댁 쪽에선 절대 도와줄 수 없다는 말에 저희 힘으로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그때까지 절대로 시댁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도 않았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준다. 그나마 땅 하나 있는 거 홀랑 팔 수가 있니? 결혼은 원래 너의 힘으로 하는 거야. 알겠니? 네,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 모아놓은 돈도 있고 결혼 준비도 웬만큼 끝내서 어머님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 엄마. 걱정 마. 우리가 알아서 잘 해결할게. 지금까지 키워준 것도 고마운데 무슨 도움을 주려고 그래. 마음 안 써도 돼. 뭐 그렇다면 됐어. 나한테 이런 한 푼 바라지 말아라. 나 진짜 땅 하나 있는 거 그거 지키는 거니까 알겠니? 혹시나 해서 채비 치는 거야. 애초부터 이렇게 딱 잘라서 못 해준다고 해야 너네가 기대 같은 걸 안 할 거 아니냐? 안 그래? 어쨌든 내 의사는 이래.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희 둘이 힘을 합쳐 살림살이를 마련하고 신혼집을 꾸미는 것도 참 재밌었지만 무엇보다 언제나 내 편이 옆에 있다는 게 마음적으로 든든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겐 형이 하나 있는데요. 나이가 40이 다 되도록 장가도 안 가고 취직도 못하고 집에선 골칫거리였죠. 하지만 형제 사이 어찌나 우애가 좋은지 남편은 지형이라면 껌뻑 죽는 신용까지 했어요. 늘 술 마시면 저희 신혼집으로 찾아와 동생을 찾아대는 통에 정말 노이로제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결혼하지 왜 결혼한 동생 집을 그렇게 제 집 드나들며 밤마다 힘들게 하는지 정말 의문이었어요. 그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제 결혼 생활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내 동생 얼굴 보러 왔다. 형이랑 2차로 술 한잔 해야지.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 잔, 두 잔 마시고 찾아온 거야. 아, 형, 잘 왔어. 여보, 여기 안주 좀 내와. 간단한 걸로. 나도 형 보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네. 오늘은 뭐 때문에 이렇게 마신 거야? 아휴, 그냥 사는 게 뭔지. 참 남들은 취직하고 결혼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다는 게 속상해서. 에이, 남들보다 조금 느릴 수 있는 거지. 형 그렇게 생각 마, 어? 형이 얼마나 대단한데. 여보, 빨리 안주 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당신도 그만하고 얼른 자야지.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 아주버님도 많이 취하셨는데. 아, 재주씨,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안주거리 국물로 좀 내와 주실래요? 속이 허한 게 국물이 당기네요. 본인들끼리 저렇게 위로해주고 위해주는 게 솔직히 웃겼어요. 남들보다 좀 더 이성적인 편이라 사실 아주버님이 정말 한심했거든요. 저렇게 감쌀 게 아니라 따끔하게 지적해주고 사회에 발을 들이게 해야지 매번 저런 식으로 위로만 해주면 답이 나오나 싶었죠. 이 정도는 애교였습니다. 아주버님은 뻑하면 일하고 있는 남편을 불러내서 용돈도 뜯어갔어요. 정말 최악이었죠.
남편은 그런 형에게 끌려다니며 매번 조금씩 돈을 주었고요. 뭐가 잘못된지 한참을 모르더라고요. 정말 속상한 나날이었어요. 내가 지금 잠깐 친구들 만나러 가야 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거든? 어떻게 한 5만 원만 안 될까? 그래도 지갑에 돈은 넣어두고 다녀야지. 아무래도 택시도 타야 하고 이것저것 밥도 먹을 텐데 너무 빈털터리면 좀 그렇잖냐. 그렇지. 내가 그걸 생각 못했네. 5만 원이 뭐야? 여기 10만 원. 당당하게 형도 써. 괜히 아끼지 말고, 알겠지? 고맙다, 자식. 너밖에 없다니까. 내가 업어 키운 보람이 있어, 내 동생. 내가 너 때문에 진짜 힘이 난다, 힘이 나. 그래요. 형제가 우리 둘밖에 더 있어. 그러니까 돈 얘기는 어려워 말고 나한테 언제든지 해, 알겠지? 기죽지 말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도 서로의 앞가림만 할 뿐이지 아이까지 밀어가면서 악착같이 살고 있는 신혼부부였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자 참다 남편한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가 바로 오니까 말이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별 대수롭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독한 사람 취급을 하며 얘기했어요. 말이 애초에 통하지 않았어요. 여보, 아주버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매번 저녁마다 오셔서 술상에 가끔 용돈까지 달라고 하시고 40이 넘었는데 본인 앞가림만 본인이 해야지. 왜 맨날 자기한테 그렇게 의지하는 거야? 난 자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왜 그렇게 쫄쫄매? 뭐? 아니, 형이 지금 자리를 못 잡아서 그렇지. 피를 나는 형제인데 그런 것도 이해 못해? 내가 형이 둘이냐, 셋이냐? 고작 한 명 있는데 이걸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우리 형 안타까운 사람이야. 취직도 안 되고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 나는 안 힘들어? 나 자기랑 결혼한 거지. 자기 아주버님이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 왜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거냐고. 피해라니. 우리 형이 무슨 세균 덩어리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우, 기막혀. 너 원래 이렇게 독한 여자였구나?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아무튼 다시 한번 형한테 끌려 다녀봐. 나 가만 안 있어.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알지? 조금만 이해해줘. 형도 형 나름대로 고충이 얼마나 심한데. 네가 꼭 그렇게 안 해도 형도 언젠간 앞가림 할 거야. 남편에게 경고를 했지만 딱히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아주버님이 드디어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랜만에 장남이 취직을 하니 시어머니 또한 기뻐하시고 남편도 기뻐하더라고요. 저 역시 이제 순전히 본인 앞가림을 하겠구나 생각하여 기뻤고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주버님 회사가 저희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시어머님과 아주버님은 저희에게 방 하나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생활비를 한 달에 한 번 주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솔직히 생활비 굳이 안 받고 집에 들이기 싫었죠. 반찬은 어떻네, 밥은 어떻네 하실 게 뻔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주버님까지 챙기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너희도 빠듯한데 생활비 한 번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좋으니? 그냥 돈 번다고 생각해.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올 건데 너랑 부딪힐 일도 많이 없을 거 아니야. 이참에 돈 번다고 생각하고 방 하나 내줘라. 따로 나가 사는 것보다 낫지. 네? 그건 좀... 저희가 신혼이기도 하고 사실 불편하죠, 어머님. 갑자기 아주버님이랑 산다고 생각하면요. 뭐가 불편해? 방도 따로 쓰는 거구먼. 이럴 때 도와야지. 엄마 알겠어.
형 들어오면 나야 좋지. 걱정도 덜 되고. 그래, 마음 좀 곱게 써라. 어쩜 그렇게 너밖에 몰라? 외동이라 그런지 형제정이 없어서 그런가? 에휴, 가끔 보면 좀 그렇다니까. 가끔 보면 나도 이 사람 정없다고 느낀다니까. 어쨌든 형 들어올 거니까 그리 알아. 형제 좋다는 게 뭐냐? 네가 좀 이해해. 제가 안 된다고 해봤자 이미 남편 선에서 다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주버님과 이런 식으로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 시어머니가 집으로 가신 후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화를 내고 따졌죠. 남편은 그제야 싹싹 빌면서 절 설득했어요. 그렇게 애원을 하니 모른 척 할 수는 또 없더라고요. 정말 하루하루 아주버님 때문에 힘든 나날이었죠. 나 절대 못해. 내가 왜 아주버님 눈치 보며 살아야 해? 솔직히 이 집 할 때 어머님 뭐 하나 보태준 것도 없잖아. 그런데 무슨 권리로 아주버님을 이 집에 들이겠단 말이야? 당신도 절대 안 되는 줄 알아. 알겠어? 여기 사는 사람 나도 있어. 아, 제발. 이미 형은 여기 들어와서 사는 줄 아는데 그럼 어떡해? 네가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될까? 거저 있겠다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 낸대잖아. 우리도 생활비 빠듯하기도 하고 그거 조금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참아주라. 싫다고. 차라리 남을 들이는 게 편하지. 내가 아주버님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나 있어? 우리 가뜩이나 신혼인데 불편하다고. 내가 너 불편하지 않게 다 잘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진짜 잘할게. 너 신경 안 쓰이게. 남편의 계속되는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승낙했어요. 하지만 제 예상대로 아주버님이 집에 들어오자 정말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매번 예의 없이 문도 벌컥벌컥 열어댔고 먹고 설거지통에 쌓아두는 건 기본이었어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를 내겠다던 아주버님은 한 달만 생활비를 냈을 뿐 그 다음번부턴 생활비를 내지 않았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역시나 제가 생각한 대로 불편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활비를 달라고 하자 아주버님은 격하게 화를 내며 적반하장이더라고요. 눈치가 없으면 착하기라도 해야 할 텐데 아주버님은 뻔뻔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뭐라고 하는 걸 못 견뎌 하더라고요. 오히려 집주인인 제가 눈치를 봐가며 아주버님에게 돈 얘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완전 주객전도인 셈인 거죠. 아주버님, 이번 달 생활비 안 들어왔는데 생활비 좀 주시겠어요? 지난달도 그렇고 지지난 날도 그렇고 매번 안 내시던데 힘드시면 일단 한 달치라도 먼저 주세요.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주시긴 하셔야죠. 말도 없이 이렇게 안 주시는 건 좀 그렇네요. 뭐예요? 아니, 그럼 내가 그 돈을 떼어먹기라도 한다는 거예요? 가족이 더 무섭다더니 남보다도 더하네 진짜 야박하게. 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좀 그렇고 나중에 줄게요. 아직 월급을 못 받아서 그래요. 참나, 누굴 거지로 하나 진짜.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주버님이 몇 달째 생활비를 안 주시니까 하는 말씀이죠. 뭐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그런 뜻은 아닌데. 가끔 보면 재수씨 너무 야박한 거 알아요? 그깟 생활비 얼마나 한다고? 솔직히 뭐 형제끼리 그냥 살 수도 있는 거지. 참나.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저 뒷모습 꼬락서니를 진짜 콱 하고 지워받고 싶더라고요. 누가 잘못했는데 저러는지, 그리고 남편에게 뭐라고 했는지, 남편은 퇴근 후 형에게 돈을 달라고 했냐면서
저에게 또 화를 내었어요. 그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는지 정말 의아했죠. 본인 형이랑 살지 왜 나랑 사는지 진짜 이해 불가였거든요. 그날 그렇게 둘이 대판하고 속상했습니다. 형한테 눈치 좀 주지 마. 네 형제라도 그럴 수 있어? 형이 돈을 괜히 못 내겠냐? 힘드니까 못 냈겠지. 넌 어쩜 그렇게 정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냐? 가끔 보면 진짜 독사 같아. 정도 없고 연민도 없고 형이 불쌍하지도 않아? 그 나이에 그러고 있는 게.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한심하지. 나이 40이 넘도록 뭐 하나 제대로 일어놓은 것도 없이 저렇게 동생네 빌부터 사는데 그게 정상이야? 그리고 왜 내가 희생해야 하는데? 좋으면 둘이 살지 왜 결혼했냐고. 내 말이 틀려? 당신도 진짜 너무하다. 나 고생하는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저 형 엄마. 왜 엄한 여자 데려다가 신세 망치냐고. 아예 이 집에 들이질 말았어야 해. 뭐야? 너 우리 형 무시하지 마. 그건 날 무시하는 거랑 똑같아. 알겠어? 어쨌든 형한테 당분간 돈 얘기하지 마. 정 모자라면 내가 주면 될 거 아니야? 요즘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던데 너까지 더해서 그 스트레스를 보태야겠냐? 작작해. 어처구니가 없는 나날들이었어요. 그러다 아주버님이 정말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딱 봐도 15살 이상 차이나 보이는 여자였죠. 누가 봐도 아빠와 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어울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걱정스럽던 아주버님이 장가를 간다고 하자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이제 걱정은 아예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살짝 의아했습니다. 저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가 아주버님 뭐 볼 게 있다고 혼전 임신까지 하면서 결혼을 하는지 말이죠. 하지만 축복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사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이제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형님 되실 분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말이에요. 이제 내 걱정은 없다 아주. 우리 그네 장가 가서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내가 진짜 여한이 없었거든. 근데 이렇게 예쁜 색시감을 데리고 오려고 그동안 뜸을 그렇게 들였어 아주. 오늘은 내가 기분이 너무 좋네 좋아. 어쩜 이리 좋을까? 그러니까 형수님 우리 형 잘 부탁해요. 이렇게 보니 아주 잘 어울리는 한상이네요. 진짜 형 너무 축하해. 잘 어울린다. 우리 재수씨도 한미모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 보니까 재수씨는 인물도 아닌 거 있지? 나 진짜 잘 살 거야. 두고 봐. 축하드려요, 아주버님. 드디어 우리 아주버님도 짝을 찾으셨다니 정말 기분 좋은 일이네요. 경사예요, 경사.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할 때는 단 한 푼도 해주실 수 없다는 것과는 달리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신다고 하자 하나 있는 땅을 팔아 집이며 조그만 분식집까지 차려주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섭섭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아들도 아닌가요?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렇지만 남편은 전혀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좋은 일에 초치지 말라면서 말이죠. 저 역시 아주버님이 정말 앞가림을 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이 하나 있는 땅까지 팔면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겠거니 좋게 생각하기로 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조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저 큰아들 하시는 꼴 같았거든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한텐 딱 잘라 아무것도 못 해주신다고 하더니
어떻게 아주버님한텐 이렇게까지 바리바리 다 해다 주실 수 있어? 집이며 가게며 참나. 우리 이 집 할 때 진짜 간신히 했잖아. 그때도 모른 척 하시더니 너무하신다. 엄마가 오죽 좋으면 그러시겠어? 형 이제서야 제대로 된 삶 살아보려고 하는데 네가 이해해. 그 정도도 이해 못해? 아, 그래. 또 나만 나쁜 년이지? 이 집에선 나만 독사야, 안 그래? 아주버님 결혼하실 분도 좀 의아해. 솔직히 그렇게 어리고 잘났는데 왜 나이 든 아주버님이랑 결혼을 한다고 하는지도 의심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의심 안 하고. 무슨 뜻이야? 형수님이 그런 무슨 목적이라도 있다는 거야? 너 말 조심해. 어디 가서 그런 말 입 밖에 내지 말고, 알겠어? 네, 그래야죠. 제가 무슨 입만 뻥끗했다 하면 이 집 식구가 다 같이 달려드는데 제가 별 수 있겠나요? 말 조심해야지. 남편은 저보고 입단속을 철저히 하라며 주의 주더라고요. 저 역시도 의심은 갔지만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둘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비용부터 집 가게까지 모든 걸 어머님이 다 해줬던 터라 아주버님과 형님 되는 분도 입이 싱글벙글이었죠. 하지만 형님 또한 어려서 그런지 철이 없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아이만 집에 혼자 두고 놀러 나가는 일이 허다 있고 매번 아주버님과 대판 싸우곤 했어요. 그렇게 싸울 때면 시어머니는 아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오셨고요. 본인은 손목이 아프다며 애를 절대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항상 일찍 퇴근한 저에게 아이를 맡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애 좀 봐라. 또 그네 나갔다. 진짜 내가 제명에 못 살지.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가게나 또 올 것이지. 어머님,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무작정 매번 이렇게 아이를 데려오시면 어떡해요? 형님한테 전화해 보셨어요? 안 받으니까 그렇지. 너 어딜 나갔는지 한 번 나가면 함흥차사야 아주. 어떻게 애만 두고 밖에 나가는지. 지 신랑 나가서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전화로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전화도 안 받고 내가 못 산다 정말. 아유 속상해 정말. 내가 손목이 안 좋잖니. 애를 보기 힘드니까 젊은 네가 좀 봐라. 가족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 그럼 어떻게 모른 척하니? 제가 그래서 처음에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형님이 나이도 어리시고 얼마나 지금 나이에 놀고 싶었겠어요. 아휴, 정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빈번할 것 같은데 차라리 시터를 쓰세요, 그냥. 아주버님 가게 하는 동안 그래도 수입은 있잖아요. 어머, 남한테 돈 주면서까지 애를 왜 맡겨? 네가 있는데. 그래도 가족이 낫지 안 그러냐? 좀 봐줘라. 네가 가족이잖니.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아이 볼 것을 요구했어요. 매번 거절을 해도 아이를 둘러엎고 집으로 오는 통에 참 난감한 날이 일수였죠. 오히려 아주버님과 형님이 싸울 때면 피해는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늘 애를 데리고 저희 집에 왔거든요. 그럼 아주버님이 가게를 마치고 항상 아기를 데리러 오셨고요. 아주버님이 장가를 가도 저희 집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재수씨, 우리 아이 저녁밥 다 먹인 거죠? 우리 애가 워낙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고기 반찬 부탁드릴게요. 뭐 밥숟갈 한번 얹은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제가 데리러 올 동안 밥 먹이고 목욕시키면 딱이겠네요. 부탁 좀 합시다. 가자 이제. 아주버님, 말이 쉽죠? 그게 쉽나요? 옛말에 애 봐주는 것보다 일하는 게 낫다는 말이 왜 있는 줄 아세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뭐 재수씨 밥 먹을 때 그냥 한 번만 신경 써달라는 건데 뭘 또 그리 받아들여요. 하여간 우리 재수씨도 참나. 원래도 뻔뻔한 인간이었지만 아주버님은 뻔뻔 그 자체였어요.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아 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다 형님네는 둘째가 생겨버렸고 역시나 사내 못 사내 하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둘째까지 낳았으니 철 좀 들었겠지 했지만 똑같았어요. 오히려 매번 싸우고 집을 나가는 형님이었죠. 그럴 때마다 아이들 봐주는 건 제 몫이 되었고요.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 아이까지 미루고 있는 마당에 남의 애나 봐주고 있는 꼴이 황당했거든요. 아, 시터를 고용하시라던지 하라 그래. 왜 매번 내가 희생해야 해? 형님 집 나가는 건 다 아무렇지 않아 하면서 내가 애들 못 봐주는 건 아주 죽일년이지? 어쩜 그래 사람들이? 나 이제 희생 안 할 거야. 정말 짜증난다. 왜 내가 두 부부 사이에 매번 껴서 이렇게 희생당해야 하냐고. 당신이랑 어머님이 애 보는 거 아니잖아. 왜 나한테 강요하고 희생하라고 하는 건데? 아, 그럼 어쩌냐. 엄마 손목 관절이 안 좋아서 애를 못 본다는데 너라도 봐줘야지. 가족 좋다는 게 뭐야? 그럼 형님은, 아니 형님한테 따끔하게 얘기해야지. 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냐고. 그리고 애들 있는 아줌마가 매번 그렇게 놀러 나간다는 게 말이나 돼? 아주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지. 매번 애 봐주는 사람 따로 있으니까. 어쩜 그렇게 아주버님이랑 똑같이 뻔뻔하냐 진짜. 그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겠어. 내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지? 정상이 아니었던 거지. 아, 그만 좀 해. 애 좀 봐준다고 진짜 생생 엄청 내네. 형제가 좀 어려우면 돕고 사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떽떽거릴래? 뭐? 땡땡? 그럼 당신이 봐. 왜 나한테 넘겨? 내 형제야? 당신 형제잖아. 앞으로 나 손 뗄 거니까 그럼 당신이 해결하면 되겠네.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약가였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매번 같은 문제로 싸우다 결국 형님이 아예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정도 없이 애들만 팽개치고 말이죠. 집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장 장사를 해야 하는 아주버님은 애들을 둘러엎고 가게로 나가게 되었고 그런 아주버님을 보는 시어머니 눈엔 눈물 마를 날이 없었죠. 우리 장남 불쌍해서 어떡해. 에휴, 우리 아들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 나쁜 년 때문에 이게 뭔 꼴이야. 정말 내가 못 산다. 에이, 엄마, 괜찮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됐어. 이혼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엄마도 단념해요. 뭐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인가? 우리 아들 불쌍해서 그렇지. 이렇게 고생하는데 여자나 잘못 만나서 우리 아들 어쩜 좋아. 내 아까운 아들. 저 역시 솔직히 안타깝긴 했지만 제 일하는 것도 벅찬 마당에 무엇을 신경 쓰랴 하며 애써 외면했어요. 하지만 외면한 거와는 달리 결국 이혼한 시숙애들은 저희 집에 데려왔습니다. 어머님이 말이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그리고 더더욱 태도는 뻔뻔했습니다. 본인 아들은 아까워 죽으면서 저보곤 당당하게 아이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에이구, 어쩌냐. 이 애들 불쌍해서. 지 엄마 집 나가고 애 아빠 혼자 이 키우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봐. 안 그러니? 난 그 꼴은 못 본다. 그럼 어쩌시게요? 뭐 방법 있나요? 형님 전화도 안 되는데, 아니 어떻게 무책임할 수가 있대요? 애를 왜 낳았는지 참.
그리고 이혼을 해도 양육비나 이런 건 줘야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시터 구해서 차라리 애들 보는 게 어떨까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인데, 내가 생각 좀 해봤거든? 뭐 너도 우리 집 가족이기도 하고, 애도 지금 없잖니? 네가 좀 봐줬으면 하는데. 네? 아니요, 전 그렇게 못해요, 어머님. 제가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다 참았는데 저 애 못 봐주니 그렇게 아세요. 똥줄 빠지게 애 키우는 장남 불쌍하지도 않니? 시집으로 왔으면 시댁 조카도 공동육아 해야 하는 거야. 그게 도리인 거지. 누가요? 제가요? 어머님 진짜 말씀 웃기게 하시네요. 공동육아? 저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고요. 무슨 어머님이 그러라면 제가 네 그러겠습니다. 이럴 줄 아셨어요? 전 절대 애들 못 봐주니까 그리 아세요. 시터를 쓰시던 애들 돌봄 신청을 하던 알아서 하세요. 뭐야? 너 진짜 이럴래? 그럼 손목 안 좋은 내가 버려? 네가 있는데 왜 남한테 돈을 줘가며 애를 봐달라고 하냐고? 시어머니는 시집을 왔으면 시댁 조카도 공동 육아해야 한다고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집 구석에 붙어 있었나. 남편이 정상이길 시엄마가 정상이길 어느 하나 정상이 없는 집구석인데 내가 왜 여기에 계속해서 붙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개소리한 시댁 뒤엎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선언하자 남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미친놈의 집구석.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됐고, 며느리 파업이야. 알아서 새 식구 도란도란 살아봐. 그렇게 내 식구 내 형제하니까 본인들은 잘할 거 아니야. 피가 안 섞여서 그런지 난 절대 이 짓은 못하겠으니 알겠어? 당장 이혼이야. 무슨 이혼? 애 좀 봐달라고 했기로써니 그럴 거야? 그냥 잠깐만 봐달라는 거야, 어? 우리가 왜 이혼을 해, 진짜? 우리? 너한테 우리는 네 어미, 너 형밖에 없잖아. 난 이 집 식모 아니니? 아주 모른 척 눈 감아주고 다 들어주니까 날 호구로 봤지 너희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난 그렇게는 안 살아. 당장 이혼 소송 접수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내가 그동안 내 봐준 비용 이 집에서 식모살이 한 거 다 청구할 거야. 알겠어? 돈이나 준비해. 나 절대 이대로 안 넘어갈 거니까. 알겠지? 어머머, 저거 본색 드러내는 것 좀 봐. 애 좀 봐달라고 했기로써니 지금 이혼 얘기를 하는 거냐? 너 원래 그런 애였냐? 그래, 나 원래 이런 애다. 그럼 원래부터 이 집구석은 양심이 그렇게도 없으셨어? 조금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잖아. 이건 무슨. 아니, 지금 자기 너무 화나서 그러는데 좀 진정 좀 해, 어?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하자고. 우리 가족이잖아. 니네 세 식구만 가족이지 무슨. 난 한 번도 가족인 적 없었어. 그냥 이 집에서 희생하는 인간인 거지. 난 이대로 못 살아. 제가 반박을 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도 제 모든 얘기를 듣더니 어떻게 참고 살았냐며 말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고작 4년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이혼은 남편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에게 헛된 노동을 시킨 시어머니와 시숙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전 소송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소송을 들어가자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시숙은 절 죽일 년 나쁜 년 하며 욕을 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본인들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으니까요. 나쁜 년? 우리한테도 위자료 소송을 걸어, 감히? 자기가 이 집에 와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소송까지 걸어? 참나. 재서씨, 진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뭡니까? 돕고 사는 게 가족이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요? 매정? 나쁜 년? 참나, 확실히 알았네요. 이런 집구석에서 내가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참고 살았는지. 이따위 인성이라면 역시 지금이라도 손절치길 잘했다고 100번 생각해요. 어미부터 아들들까지 제 정상이라고는 없는 집구석. 시댁에서 독서를 들으니 더 독한 마음을 먹고 위자료 소송을 걸 수 있겠더라고요. 오히려 저에게 자극제가 되었어요. 소송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결과론적으론 제가 이겼습니다. 어찌나 고소하고 속이 시원하던지 아마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 같다고 느껴졌어요. 시간은 꽤 걸렸지만 결과론적으론 늘 당한 저에게 기쁨을 안겨준 소송이니까 말이죠. 이제 시원하냐? 네 뜻대로 돼서? 참, 너무하다 진짜. 우리 형 좀 불쌍하게 생각해주지. 그걸 못 참아서 그래? 우리 형? 네가 챙겨. 왜 나보고 대리효도를 하라고 해? 너네 엄마나 너네 형, 너 그렇게 새 식구 딱 잘 어울려. 알아서 살아. 정상인 난 도저히 너네 집구석에 못 끼겠다. 내가 진짜 손절 쳤어야 했는데 앞으로 나아질 날만 있겠거니 생각한 내가 어리석었어. 그래도 공부 많이 했다. 이제 인간 거르는 유형은 확실해졌거든. 새 출발하려거든. 너도 네 가족이랑 연 끊고 살아. 내 가족 모욕하지 마. 다른 여자였다면 아마 참았을 거야. 너무한다 진짜. 다른 것도 아니고 가족 일인데 참 매정해. 정신 못 차렸네. 넌 소송이 아니라 쳐 맞아야 해. 알아? 내 손 더러워질까봐 안 때리고 그냥 끝나는 줄 알아. 알겠니? 뻔뻔한 놈. 전 그렇게 남편과 모든 소송을 마치고 헤어졌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았고 워낙 정이 떨어져서인지 미련 한 톨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나? 시어머니께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하루만 애 좀 봐달라며. 그 문자를 보고 웃음이 났네요. 정말 이 사람들의 뻔뻔함은 어디까지인지 놀라서 말이에요. 가뿐히 문자를 씹고 핸드폰 번호도 바꿨어요. 제 남편을 잘 아는 지인을 통해 들었는데 그 도망간 형님은 가게 보증금까지 가지고 날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백방으로 아주버님과 시어머님이 형님을 찾고 있다고 했고요.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죠. 역시 그렇게 어리고 예쁜 여자가 아주버님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상했다니까요. 생각해보면 참 모질기도 하단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본인 핏줄인데 아이 둘이나 버려놓고 그렇게 도망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은 정말 행복하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 혈색도 좋아졌다고 하는 말을 종종 들어요.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나서 그때 힘들었던 일을 웃으며 털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어요. 제가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 일이 생각나 웃음이 나네요. 여러분들, 날도 더운데 제 글 재미나게 읽으셨나요? 읽으시면서 참 답답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저 세월 어떻게 참았는지 진짜 지금 생각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겐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제 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느덧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여자입니다. 많은 걸 겪었으면 겪었다고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오늘은 그런 저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 합니다. 어렸을 적 부유한 친정 덕분에 어렵지 않게 자랐죠. 운명이었던 것인지 선을 봐서 결혼한 신랑하고도 정말 잘 맞았어요. 시댁에서도 참 예뻐해 주셨고요. 그렇게 알콩달콩 살다가 딸아이를 낳았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무 탈 없이 평범하게 흘러가던 하루하루였죠. 남편이 하는 사업도 승승장구였고 아이도 밝게 자라고 있고 그 무엇보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던 나날들이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생전 어느 정도의 재산 정리를 한답시고 저희에게 가지고 계시던 고시원 건물을 양도해 주신 일이 있었죠.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빨리빨리 재산 분할도 해놓고 해야 너네가 나중에 편할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빨리 해놔야 너희도 복잡하지 않지. 너희한테는 그 목동에 있는 고시원 건물 해주려고 하는데 어떠니? 거기 꽤 괜찮아. 엄마, 좋죠, 뭐든. 그래도 오래 사셔야죠. 이렇게 미리미리 안 주셔도 돼요. 왜 벌써 떠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주변 보면 부모 돌아가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이 허다 하더라. 그냥 살아있을 때 천천히 나눠주는 것도 괜찮아.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미리 해주시지 않아도 서방님네랑 이랑 어디 싸울 사람들인가요?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느낀 게 많아서 그래. 어쨌든 너희는 고시원 건물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 양도해 주마. 감사하게도 시어머니는 목동에 큰 고시원 건물을 하나 양도해 주셨어요. 진작에 시댁과 친정에서도 받은 것들이 많아 넉넉하게 살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건물 양도로 조금 더 윤택해진 건 사실이었죠. 그래도 집에서 마냥 있기보다 소일거리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어머님께 받은 고시원에서 학생들 밥을 해줬습니다. 아이도 원만히 잘 크기도 했고 집에서 마냥 노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나와서 바깥 일을 하니 집안에만 있는 것보다 덜 답답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말이죠. 손맛 있다는 말을 꽤 많이 듣던 터라 잘 먹는 학생들을 보니 참 뿌듯하더라고요. 집 떠나 타지에서 고생하는 녀석들을 봐도 안쓰럽고 말이죠. 그렇게 밥을 해서 잘 먹어주는 학생들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더욱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밥을 했죠. 와, 진짜 아줌마 밥 최고예요. 아니, 고시원에서 누가 이렇게 밥까지 해줘요. 감사합니다. 진짜 든든해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언제든 밥이랑 냉장고에 반찬, 그리고 김치 있으니까 차려 먹어. 집 떠나서 고생하는데 밥이라도 잘 먹어야 공부를 하지. 어머님, 아버님이 참 걱정하시겠다. 그래도 타지에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건데. 네, 뭐 걱정하시죠. 저희 같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빨리 시험에 붙거나 해서 효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음도 참 예쁘구나. 그래, 그렇게 생각만 한다면 넌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반찬 더 필요하면 말해. 꺼내다 줄게. 대부분 타지에 나와 사는 학생들은 하루라도 빨리 시험에 붙어 부모님 호강시켜드릴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기특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루하루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였죠. 바람이 많이 불던 저녁, 여러 반찬들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고시원을 나서려는데 고시원 앞에서 웬 남자아이가 쭈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딱 봐도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말이죠. 큰 트렁크 하나를 옆에 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지나가다 말을 걸었어요. 밤새 비가 온다는 말도 있었고 뭔가 사연이 가득해 보이는 저 얼굴을 보고
참 그냥 지나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아이에게 말을 걸어보았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죠.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고개를 푹 숙이고 도저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 학생, 여기 혹시 고시원 이용하려고 온 건가? 아님 누구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곧 비가 올 텐데. 저의 말에도 소녀는 묵묵부답 말이 없었어요.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나 싶어 그날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자려고 누웠는데 그 소년이 아른아른 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연 있어 보이는 그 눈빛하며 별말은 없었지만 뭔가 고단함과 힘듦이 확 느껴졌거든요. 에이, 별일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잠을 청했고 그 다음날 일찍 고시원에 밥을 하러 나가던 중 그날 밤새 비를 맞고 그 고시원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어젯밤 그 소년을 다시 마주했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학생, 괜찮아? 일단 우리 고시원에 좀 들어가자. 비도 이렇게 왔는데 하루 종일 여기 있었던 거야? 일단 좀 같이 들어가. 괜찮아요. 조금 있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여기서 민폐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니, 일어나봐, 일단. 비를 너무 많이 맞아 걱정돼서 그러니까. 일단 잠깐이라도 몸 좀 녹이러 우리 고시원에 들어가자, 같이. 한사코 됐다는 소년을 이끌고 고시원에 들어왔어요. 얼른 난방을 켜주고 뜨뜻한 국물에 밥을 차려주었죠. 얼마나 굶었던지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묻진 않았지만 한눈에 봐도 참 삶이 고단해 보이는 어린아이 느낌이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웬 오지랖이었는지 그날따라 그 아이에게 많은 걸 묻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물어봐도 돼? 아님, 뭐 갈 데가 없는 건지 내가 큰 도움은 못 되겠지만 얘기 한번 해줄 수 있을까? 갈 데가 없어요. 부모도 없고요. 제가 가진 돈은 이 8만 원뿐이에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8만 원어치만 여기서 재워주실 수 있나요? 막상 갈 데를 찾아도 이 돈으로는 어림도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지내는 동안 청소며 설거지며 다 해놓을게요. 부모님이 안 계셔? 미안. 이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었는데. 일단 빈 방이 하나 있긴 해서 거기에서 짐 좀 풀고 몸 좀 녹여. 돈 걱정은 하지 말고. 한참 어린 나이일 텐데 밥도 못 먹고. 참, 냉장고에 반찬이랑 밥통에 밥이 있으니까 배고플 때마다 꺼내 먹고. 이상하게 참 마음이 가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소년한테 말이에요. 그렇게 그 소년은 저희 고시원에서 8만 원어치만 있겠다고 했지만 청소와 설거지를 본인이 해가며 자리를 잡아갔어요. 어두웠던 얼굴 사이로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참 인상도 좋고 선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학교를 다녀야 하지 않겠냐며 물어봤고 그 소년은 경제적인 이유로 자퇴를 했다고 했어요. 우리 딸과 동갑이었던 아이의 얘기를 들으니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가는 그 소년을 후원해주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수 없었기에 남편과 상의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번에 허락을 해주었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래, 후원도 나쁘지 않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 참 안 됐다. 우리 소희랑 동갑인데 오갈 데도 없는 처지라니. 그러니까 말이야. 볼 때마다 안쓰러워. 그래도 혼자서 민폐 안 끼치려고 고시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하지 말래도 그렇게 해놓은다니까. 그런 거 보면 철이 다 들었나 싶더라고. 나이도 소희랑 동갑이어서 자꾸 더 마음이 쓰이나 봐. 아서라. 그래도 머리 검은 짐승인데 어디 남을 함부로 거둔다는 말이 나와? 그럴 돈 있으면 소희나 더 신경 써라. 소희는 신경 쓰죠, 어머님. 그래도 너무 안 됐잖아요. 우리가 없는 형편도 아니고 소희랑 같은 나이라고 하니까 더 마음이 쓰이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셨죠? 난 어찌 불안불안하다. 생판 모르는 애를 왜 너희가 지원해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참, 어디서 굴러온 애인 줄 알고. 그런 애 꼭 나중에 뒤통수 치기 마련이야. 왜 너희가 쓸데없이 그런 애를 거두니? 자선봉사할 거면 고아원이나 이런 데 해라. 에이, 어머니.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베풀 수도 있죠. 그냥 마음이 자꾸 쓰여서 그래요. 우리 소희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시어머니의 반대가 있었지만 남편과 전 확고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했지만 저희 결정을 따라 주었죠. 그렇게 모지 신부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후원은 시작되었죠. 그리고 아이에게 검정고시를 볼 기회를 줬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아이는 내심 고마워하면서도 저희의 호의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정말 연신 고맙다고 하며 더 악착같이 공부하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아이는 성적이 거의 상위권 이상이었어요. 한 번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대입 수능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한편으론 안타까웠고요. 이런 재원이 그동안 오갈 데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묵혀 있었다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죠. 그리고 뿌듯하기도 했고요. 아주머 아저씨, 감사해요. 두 분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올랑 8만 원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아줌마 아저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훌륭한 법조인이 돼서 제가 이 모든 거 다 갚아드릴게요. 아니야, 됐어. 갚을 생각 말고 너 행복 찾아갈 생각해. 그래도 이렇게 형우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아줌마도 기분이 너무 좋다. 아까운 머리를 낭비할 뻔했네. 안 그래? 언제든 힘든 거 있으면 아줌마 아저씨한테 얘기하고, 알겠지? 언제나 네 편이야.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남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손 내밀어 주시고 이렇게 걷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이가 대학에 가자 그래도 본인이 아르바이트 해가며 용돈은 벌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매번 용돈을 보내주면 늘 많다고 안 보내주셔도 된다고 하는 겸손한 아이였기에 더더욱 잘해주고 싶었죠. 그렇게 아이는 악착같이 공부해서 로스쿨에도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최고들 중에서도 제일 최고로 졸업을 하고 검사 시험에 합격을 했죠. 대학원 졸업식 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들 하나 키운 것처럼 말이에요.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내가 눈치를 줬던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언제 이렇게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 하는 마음도 들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다 아줌마 아저씨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평생 갖고 살게요. 그리고 저 역시 힘든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줌마가 베풀었던 것처럼 살 거예요. 너무 감사드려요. 평생을 다해도 모자라지만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아유, 형호가 이제 정말 어른이네. 17살 때 봤던 아이가 이젠 어엿한 30대를 바라보는 청년이 되었으니 딸 하나만 있어서 늘 허전했는데 아저씨와 아줌마도
형우 같은 아들 하나 생긴 것 같아 기분 좋았다 그동안.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그래, 형우야. 언제든 아줌마 아저씨는 이 자리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찾아와. 알겠지?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제가 더 잘해야죠. 아줌마 아저씨 은혜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만 계세요. 그렇게 그 소년의 오랜 후원은 끝이 났어요. 검사도 되었고 작은 아기 새를 둥지에서 떠나보냈다는 마음에 안도감과 섭섭함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뭔지 모를 뿌듯함까지 느껴졌죠. 그렇게 아이와는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어떤 남자를 만날까 하는 생각에 궁금해하던 찰나 딸아이가 데리고 온 남자를 보고 저와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 남자는 바로 저희가 후원을 한 소년이었거든요. 엄마, 아빠, 놀랬지? 나 사실 형우랑 만나고 있었어. 그리고 결혼 생각하면서 만나는 거라 엄마 아빠한테 말하고 싶었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머, 형우랑 언제부터 둘이? 그럼 계속 몰래 만났던 거야? 웬일이니?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검사라도 돼야 아줌마 아저씨한테 떳떳하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유, 형우라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근데 형우라면 진짜 보장하지 인성은. 안 그래 여보? 오히려 엄한 놈 데려온 것보다 우리 형우라니. 오히려 아빠는 찬성이다. 착실하고 성실하고 12년을 지켜본 결과 형우 같은 애 아주 진국이야. 처음엔 조금 놀랐고 무슨 감정인지 모르게 섭섭함이 밀려왔죠. 그동안 몰래 속였다는 생각이 말이에요. 하지만 바꿔 생각해보니 형우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알던 애고 성실하고 겸손한 아이인 걸 누구보다 더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를 맡겨도 될 만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리고 형우가 온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참 벅차 오르더라고요. 아니 어쩌다 둘이 만나게 된 거야. 난 형우라면 두 팔 벌려 환영이지만 진짜 감쪽같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됐어. 진작 말하고 싶었는데 형우가 꼭 본인이 좀 떳떳해질 때 말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허락해 줄 거지? 엄마 아빠? 난 형우라면 환영이다. 그동안 지켜본 결과 우리 형우만한 애가 없잖아. 안 그래 여보? 난 형우라면 두 팔 벌려 환영이야. 엄마도 마찬가지야. 엄마 눈 만나는 것보다 형우라면 안심이지. 그나저나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형우 어차피 검사 임용도 됐겠다. 우리 이제 어린 나이 아니잖아. 결혼 허락해 주시면 결혼하고 싶어요, 형우랑.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악물고 공부했던 이유도 소희랑 결혼하기 위해서였어요. 아줌마 아저씨한테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허락해 주시면 정말 소희한테 평생 잘하겠습니다, 아줌마. 아니, 어머님, 아버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딸과 형우는 결혼을 하게 해달라며 말을 하였고, 저희는 허락을 해 주었어요. 기쁘더라고요. 딸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서 행복했고, 또 그 사람이 우리가 예뻐하는 형우라는 사실도 너무 좋았죠.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며 두 사람을 축복해주는 과정에 이르렀어요. 고시원으로 한 여자가 찾아오더라고요. 전 혹시라도 방을 보러 온 사람인가 싶어 따뜻하게 맞이했죠. 여기요? 혹시 여기가 윤소희 부모가 운영하는 고시원 맞나요? 내가 잘 찾아왔나 몰라.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맞는데요. 혹시 소희 아시는 분이세요? 여기 소희는 잘 안 오는데. 제가 소희 엄마입니다. 혹시 뭐 때문에 찾으시는지? 아, 잘 찾아왔네요. 소희 말고 소희 부모님 좀 뵙고 싶었는데, 저 이영우 엄마예요. 우리 형우 아시죠? 검사 아들. 네? 형우 엄마요? 어머, 안녕하세요. 형우한테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처음 뵙네요. 일단 여기 앉으세요. 형우에게 한 번도 엄마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 놀랐어요. 그리고 여길 왜 찾아왔나 싶었고요. 한눈에 봐도 딱 형우랑은 정반대되는 이미지더라고요. 겸손하고 착한 형우와는 달리 사람을 아래로 내리깔아보는 저 눈빛부터 좀 쎄했어요. 그런 여자 입에서 나온 말은 감히 놀라웠습니다. 아니, 어이가 없었죠. 이제와 나타나서 사이에 엄마 행세를 하면서 제 딸을 깎아내리더라고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형우 뭐 이 집에서 후원도 해주고 그래서 좋은 대학도 다니고 다 들었어요. 근데 유전자가 안 좋았으면 검사 됐을까요? 뭐 지금 나랑 형우랑 잠깐 오해가 있어서 서로 연락은 안 하고 있긴 한데 내가 엄마니까 날 외면할 수도 없을 거고 본론부터 말하자면 형우가 만난다고 하는 애 이 집 딸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학벌이며 직업이며 우리 검사 아들에 못 미치지 않나요? 뭐 집이 좀 잘 산다는 거 말고는 애가 영 볼 게 없던데. 감히 검사한테 시집을 오려고 해? 뭐라고요? 아,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아, 기가 막혀. 이보세요.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형우랑 다 합의된 방문인가요? 합의는 무슨? 내가 형우 엄마라니까 뭘 합의해요, 합의긴. 핏줄이 합의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일단 이 말하러 왔어요. 우리 검사 아들, 나 그렇게 모자란 며느리한테 장가 못 보내지. 그러니까 열쇠 3개 해줄 거 아니면 접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형우 엄마는 그 말을 끝으로 고시원을 나섰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고 저리 뻔뻔하니 자식을 그 어린 나이에 밖으로 내몰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사위에게 절대 돌려받자고 한 호언은 아니었지만 최소 고맙다는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형우 엄마는 이 결혼 시킬 거면 열쇠 3개, 즉 집차 나중엔 변호사 사무실까지 차릴 그 열쇠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차려지더라고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우리 딸 고생까지 해가며 결혼을 시키고 싶진 않았거든요. 전 그 길로 형우와 딸을 불러 얘기를 했죠. 사이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알겠는지 모르겠는데 형우 너희 엄마 오늘 왔다 갔다. 아, 결혼에 대해 알고 계시더구나.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소희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나 또한 네가 너무 마음에 들지만 굳이 우리 소희를 반대하는 집에 시집 보내고 싶진 않아. 어떻게 생각하니? 그 여자 엄마 아니에요, 정말. 아니, 그 여자가 그동안 그렇게 나 버리고 숨어 살다가 어떻게 내가 검사 됐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찾아왔나 본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절 버린 그날부터 진작 끊어진 인연이니까. 어머님한테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엄마, 나도 형우한테 들었는데 진짜 갑자기 어떻게 찾아오신 거래. 안 그래도 법원에도 오시고 그랬나 봐. 아, 뭐야? 아, 어떻게 그래도 핏줄이라는 게 괜히 핏줄이 아니거든. 걱정이 앞선다 정말. 형우 너만 보면 당연히 문제가 되진 않지. 근데 그 어머님 때문에 우리 소희가 걱정이 돼서 그래. 그래도 우리 딸인데 고생하는 거 싫거든.
절대 문제되지 않게 할게요. 소희한테든 저한테든 결혼에 있어서 어차피 참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깐요. 저 믿으시죠? 소희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 없을 테니까 믿어주세요. 그 여자 저도 정말 진절머리 나거든요. 너무 싫기도 하고요. 전 사위에게 똑부러지게 말을 해놨고 사위도 본인의 어머니가 정말 원망스럽다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결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런 사위를 믿고 딸과의 결혼식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찝찝한 마음은 계속 들었지만 사위가 본인을 믿어달라고도 했고 사위를 쭉 지켜본 결과 단 한 번도 실망을 시킨 적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고 딸아이를 맡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식 날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말 벅차더라고요. 12년 전 고시원 앞에 버려진 17살 소년을 법조인으로 키워 내 사이로 맞는 날이 오다니. 참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리고 신부 대기실에서 예쁘게 웃고 있는 딸아이를 보자 더 벅차 올랐습니다. 이 두 사람 그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바라고 바랬죠. 그렇게 딸아이를 바라볼 무렵 한 여자가 결혼식장에 쳐들어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사위의 친모였어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신부 대기실에서 소리쳤어요. 아, 나 몰래 이런 결혼식을 진행하겠다? 네가 꼬셨니? 우리 영호 네가 꼬셨지?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어. 어디 검사한테 홀랑 시집을 오려고 해? 네가 가당키나 한 줄 알아?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감히 우리 형우랑 결혼을 해? 이 보세요. 제정신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해요? 자식 버리고 그렇게 모질게 나갔으면 그만이지. 어디 와서 자식 앞길을 망치려 들어? 뻔뻔해도 유분수지. 당장 안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여기서 썩 나가요. 꺼지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날 함부로 대해? 나 검사 엄마야. 친엄마라고. 우리 아들이 대한민국 검사라고. 어디서 날 하대해? 기가 막혔어요. 사위의 말로는 9년 만에 엄마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9년 만에 나타난 사돈이 시애미 노릇하네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화도 엄청 났고요. 어쩜 저리 철판이 두꺼운지 아주 낯뜨겁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이 소란스러워지자 사위가 곧장 달려왔습니다. 그러곤 본인의 엄마를 보자마자 강하게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엄마를 밖으로 끌고 나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사위의 역대급 복수가 시작되었던 거죠. 아주 고소하더라고요. 9년 만에 나타나서 엄마 행세야? 나 엄마 잊고 산 지 오래야. 그 아저씨 만나 나 버리고 갔으면서 이제 와서 엄마라니. 나 군대에 있을 때 한 번 왔었지? 돈 달라고. 지긋지긋해 당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도박하고 도망 다니면서 계속해서 빚만 늘어나는 거? 나 검사인 거 잊었나 봐. 내 손으로 당신 깜빵 보낼 거야. 알아? 두고 봐. 다신 내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할 테니.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네가 누구 덕에 이러고 사는데 그래? 네가 내 덕에 태어나서 이렇게 검사까지 됐으면 엄마를 떠받들어도 모자랄 판에 감히 엄마를 하대해? 그래봤자 너랑 나랑은 핏줄이야. 알아? 난 저 여자의 시어머니라고. 웃기지 마. 피를 다 뽑아버리고 싶을 지경이니까. 나 그렇게 버리고 가고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온 거야.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이대로 못 넘어가. 당장 구속수사할 거니까 기다려. 검사의 위험을 보여주겠어. 그러곤 바로 사위는 본인이 같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 사람들에게 전화해
곧바로 본인의 엄마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이의 친모는 도박에 미쳐있던 사람이었죠. 정가도 3범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개모임에서 개똥까지 떼어먹고 도주 중이었고요. 그런 사람이 뻔뻔하게 아들이 검사라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녔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네가 나한테 감히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러니? 내가 널 낳았는데, 네가 누구 때문에 태어나서 검사가 됐는데, 나 어머님 아버님 아니었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어. 그 전에 죽었거나 지금쯤 어디 막노동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겠지. 뻔뻔하게 날 버리고 가놓고 이제 와서 내가 검사가 되니까 왜 아쉬워? 당신 같은 사람 상종하지 않을 거야. 절대 내 엄마라고 부를 수 없으니 당장 이 자리에서 꺼져. 알겠어? 그리고 선처는 바라지도 마. 형량 세게 부를 거니까. 너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엄마가 살기 어려워서 잠시만 너를 그렇게 방치한 건데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만하지. 구질구질하게. 17살 어린 나이에 버림받고 애가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건 몰라주고 그저 본인 힘든 얘기만. 그러니 이렇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지. 당신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알겠어? 도덕적이지 못한 인간이 어디서 시어머니 질이야? 내 사이, 아니 내 아들 같은 사이한테 앞으로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넌 그때 내가 머리통을 다 뽑아버릴 줄 알아. 저의 말에 기함을 하더니 곧이어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그걸 보곤 뒷걸음질을 치더니 쏜살같이 달려나가더라고요. 참 우스운 꼴이 되었죠. 그리고 그날 결혼식은 무사히 진행되었어요. 잠시 혼란이 있었지만요. 결혼식 때 사이 쪽 혼주석이 비어 마음은 안 좋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이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신부 부모님께 인사할 때 어찌나 그렇게 사이가 눈물을 흘리던지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보다 그 어린 가엾은 소년이 이렇게 커서 훌륭하게 자랐다는 벅차오름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답니다. 그리고 저희 딸과 사이는 부부가 되었고 사위의 친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채 수사가 이어졌어요. 어디 내 몸에 손을 대? 네 아들 검사야. 이거 왜 이래? 참나. 일단 도박 하나 있다고 또 집어넣겠다고? 내 아들이 감히 누군 줄 알고 날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거야? 아주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네. 너네 모가지 내가 날려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 조용히 좀 하세요. 당신 아들 누군지 알 거 없고요. 저흰 떨어진 명령만 하는 겁니다. 개돈 다 어디다 썼어요? 지금 이 아주머니들이 합의 안 해주면 아주 막 구속이에요. 알아요? 도박에 사기에 아주 가지가지 하시네 정말. 아, 내가 구속이 된다고? 웃기네. 우리 아들이 검사인데 날 이렇게 내버려 둘 것 같아? 절대 안 되지. 마음대로 해봐. 지금 정신 못 차렸나 본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찾아서 합의해도 모자라. 알겠어요? 태평하네 진짜. 사이의 친모는 그렇게 발악을 했지만 결국 합의를 받지 못해 구속이 결정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박까지 했던 게 합쳤더라고요. 초범이 아닌 데다가 이번에만 4번째 교도소행이었기에 이번엔 징역 7년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았죠.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 어떡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네가 나한테 이래? 넌 내가 가만 안 둬. 알겠어?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입니까? 하여간 더 이상 소란스럽게 하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사위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구속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9년 만에 나타나 시애미 노릇을 하려고 했던 사도는 결국 비참한 교도소행으로 마무리되었답니다. 사실 이런 걸 보고 인과응보라고 하죠. 아무리 사이가 본인의 친모를 미워한다 해도 본인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따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사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밝게 지내면서 잊어가고 있더라고요. 본인을 버린 엄마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그 마음이 참 저는 헤아려지지 않지만 그래도 사이가 지금에야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사이는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하거든요. 제가 바라기도 하고요. 고마워. 그리고 우리 소희랑 결혼해줘서도 고맙고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형우야. 참 어릴 때 봤는데 벌써 이렇게 어른이 된다니. 우리 인연도 보통 인연이 아니지?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지내보자. 고맙고 사랑한다 형우야. 제가 할 소리죠. 정말 걷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제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나치지 않고 걷어주는 게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저 역시 장모님처럼 어려운 학생들한테 베풀며 살 거예요. 앞으로 제 행보 지켜봐 주세요, 장모님. 그리고 소희는 걱정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옆에서 잘 지켜나갈 거니까요. 저도 사랑합니다. 엄마, 고마워. 이 사람 이렇게 훌륭하게 뒷받침해줘서 엄마 덕분에 내가 제일 행복하네. 너무 고마워, 엄마, 아빠. 지금은 시간이 참 많이 지났어요. 벌써 사이와 딸은 토끼 같은 손자, 손녀를 낳았고, 사이는 본인이 베품을 받아서인지 아직까지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봉사를 많이 다닌답니다. 그야말로 정말 멋진 장년으로 자랐죠. 사람 인연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이렇게까지 되고 보니 사이와 저는 보통 인연이 아니었구나 싶기도 해요. 사이는 항상 저에게 고맙다고 하지만 지금은 제가 더 고마운 게 많답니다. 딸이 하나에서 아들이 하나 생긴 기분이고 더더구나 이렇게 착실하고 멋진 사이라니 더더욱 더할 나위 없죠. 아, 사이의 친모는 징역을 다 살고 나와 어디 외딴 섬에 들어가서 산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연락은 정말 끊겼어요. 저희도 이사를 했고 사이도 번호를 다 바꿨거든요. 본인 인생 본인이 꼬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 글을 쓰면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난 똑같이 사이를 모른 척하지 않고 걷어줬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정말 신경이 계속 쓰였거든요. 아마 우리 식구가 되려고 그랬나 보다 하고 지금은 남편이랑 종종 얘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글로 풀고 보니 참 다시 한번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그때 그 시절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들도 꼭 주변에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랄게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을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주부예요. 어려서 가부장적인 집에서 자라왔어요. 그래서 참 빨리 집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친할머니는 저를 오빠와 차별하였고 늘 생선의 몸통보단 머리 쪽을 주시곤 했어요. 그런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일을 시작해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가 참 자유분방한 시기였어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버는 족족 집에 보탬이 되어야 했지만 그래도 독립을 해서 살아보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고 어느 누구나 그러하듯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을 믿고 결혼을 해보니 시댁도 저희 집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안이더라고요. 사실 워낙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때 당시 참 숨이 막혔어요. 그나마 봉원이가 장남이 아니라서 널 허락한 거야. 장남이었으면 제대로 된 며느리 얻었을 거다. 알겠니? 우리 집안이 얼마나 명문가인데 고작 공장에서 일하는 널 받아들였겠어? 그러니까 쥐 죽은 듯 살아라. 우리 집안은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이야. 알겠어? 그러게요. 동서될 사람이 누군지 참 궁금했는데 너무나 평범해서 놀랬지 뭐예요. 참 서방님도 알만하다니까요. 걔가 원래 연민이 많아서 그래. 어려서부터 아픈 동물이나 개고양이도 지나치지 못했던 애다. 그러니 오죽했겠니? 에휴. 시댁은 그 동네에서 꽤나 유서 깊은 집안이었어요. 가부장적인 것은 물론이었고 시할아버지, 시아버지, 장남 남편까지 총 3대가 모여 사는 집이었어요. 집이 워낙 크고 각각 별채가 있었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그렇게 많이 부딪히는 일은 없었지만 명문가 자제인 형님 대신 제가 이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져야 했어요. 처음엔 이 모든 것이 버거웠지만 그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선택한 길,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티고 버텼어요. 이렇게 힘든 시집살이 속에서도 남편을 믿고 참 행복한 나날이었기도 했죠.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말 못해서 미안해. 우리 집이 좀 유별나긴 하지. 그래도 난 둘째라서 좀 덜하신 거야. 아마 형의 무게가 장난이 아닐걸. 내가 빨리 자리 잡아서 독립하면 너 호강시켜줄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아. 알겠지? 괜찮아. 뭐 우리 집도 가부장적이긴 하거든. 이 정도까진 아니지만 말이야.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옆에서 말해주니까 그나마 위로가 되네. 내일 아침상 차리려면 일찍 일어나야 해서 지금 빨리 자야겠다. 아무래도 할아버님 기상시간이 빠르니까. 힘들지만 적응돼가는 나날이었어요. 그러던 중 형님네가 아이를 가졌고 저 또한 아이를 가졌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아이를 가진 순간부터 눈에 띄게 차별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마음에 드시지 않으니 저희 애마저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였죠. 하지만 처음 가진 이 나이가 저한텐 매우 소중했답니다. 둘이 똑같이 배가 불러오고 입덧도 비슷했지만 어머님은 늘 형님만 안쓰럽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쌓였던 게 원래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임신을 하고 나니 호르몬 때문에 몰래 숨죽여 오는 날도 많았어요. 아니, 애를 좀 뒤늦게 가지지. 꼭 첫째네랑 동갑을 만들어야 해. 넌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니? 친척끼리 나이가 같으면 기강이 안 맞는 거야. 알아? 그래도 장손인데 먼저 나와야지. 에휴, 넌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잖니. 몸간수를 어떻게 했길래 애가 그렇게 빨리 들어서? 그래도 장손은 장손이다. 알겠어? 그러니까 장손 자리 넌 볼 생각 마. 에이, 안 그러죠. 그리고 임신이 무슨 제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건가요? 예쁘게 봐주세요. 그래도 봉원 씨 아이잖아요. 봉원이만 생각하면 당연히 내 손주고 내 새끼지. 거기에 네 피가 섞였잖아. 어디 예쁘게 봐줄 수 있겠니? 우리 봉원이를 닮아야 하는데 꼭 널 닮을 것 같아 걱정이란 말이야. 태어나는 시기도 마음에 안 드는데 너까지 닮아봐라. 에휴.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듣겠어요. 말조심 좀 해주세요. 그래도 축복받아야 마땅할 아이인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도 민망하셨는지 더 이상 얘기는 없으셨어요. 그렇게 태교를 하고 있을 무렵 형님네가 유산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더라고요. 워낙 형님네가 간절히 기다린 아이였기 때문에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었어요. 같은 여자로서 형님이 참 안타깝고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괜히 눈치 보게도 됐고요. 형님이 유산을 하자 어머님은 이 모든 화살과 비난을 저에게 다 쏟아내셨어요. 그야말로 억지 그 자체였어요. 형님도 그 말을 듣더니 마치 제 잘못인 양 굴더라고요. 아휴, 어쩌냐, 우리 장손을. 그러게 내가 재수없다고 했지. 하필 같은 애에 임신을 해가지고 네가 초를 쳐.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애만 가지지 않았어도 모든 복이 다 우리 첫째네한테 갔을 텐데 네가 애를 가져서. 어머님, 어쩌면 좋아요? 우리 아기 불쌍해서 정말 기다리고 기다린 아이였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형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아이는 또 올 거예요. 제가 뭐라고 위로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 잘 추스르세요. 동서 같으면 추스르겠어? 왜? 고소하지? 우리 애 없어지니까 동서네 애가 장손이 될 것 같아? 아주 신났겠어? 장손이면 이 집 재산 반을 넘게 물려받을 텐데 그거 노리고 속으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동서 때문이야. 동서 때문이라고. 네? 너무 억지네요, 형님. 안타까운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이게 다 저 때문이라니 너무하세요. 지금 형님 마음이 많이 안 좋으니까 이해는 할게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 마세요. 저도 형님 이렇게 되신 거 마음이 많이 안 좋거든요. 안 좋기는 이게 다 너 때문이다. 재수없게 임신을 같이 해가지고 에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네 별채로 돌아가. 어머님 진짜 너무하세요. 어떻게 재수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아이도 어머님 손주예요. 손주라고요. 전 눈물을 흘리며 별채로 돌아왔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시방석 같은 임신기간이 되었습니다. 힘들어도 이 집에서 힘들다고 티를 내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혼자 임신했다고 유난 떤다 소리 들을까봐 말이죠. 유산한 형님 마음 아플까봐 배가 계속 불러져 올 때도 일부러 큰 박스티를 입고 다녔습니다. 제 배를 보면 형님이 마음 아파할까 봐서요. 그렇게 행복해도 모자란 임신기간에 전 눈치만 보는 임산부였어요. 그렇게 귀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임신기간 내내 불안해했던 저한테 정말이지 예쁘고 귀여운 딸아이가 태어난 것이에요. 딸아이를 보자마자 정말 세상의 모든 원한, 슬픔, 원망은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저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책임질게 라는 단어만 떠올랐어요. 그렇게 저희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뜩이나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딸이 태어나니 저희 딸은 이 집안에서 귀여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게 뭐든 제 탓인 것만 같아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용감하다고 했던가요? 이 집에서 기가 눌려 살던 저였지만 딸아이가 태어나고 딸아이마저 그렇게 키울 수 없어 오히려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할 말은 다 하면서 제 딸을 지켜냈어요. 시어머니와 형님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점점 조심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때쯤 저도 많이 달라져 있었답니다. 예전에 제가 아니었어요. 어디 여자애가 저렇게 뛰어다녀? 조신하지 못하게. 예, 쟤 데리고 별채로 가라. 정신 사나워서 나 원참 누구 닮은 거야? 그러게요. 여자애가 여자애답지 않아서 좀 놀랍네요, 어머니. 동서 어렸을 때랑 똑같나? 애가 아주 극성 맞아.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나이 때가 다 그렇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무슨 팔다리 막아놓은 것도 아니고 일단 데려갈게요. 그리고 애는 애 다워야죠.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뭐야? 아이고, 아주 지딸 얘기하니까 저렇게 눈에 쌍심지를 키고 대드는 것 좀 봐라. 아주 어이가 없네. 너 누가 그렇게 말대꾸 하라고 했어?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지? 딱 봐도 네 딸 너 닮은 게 분명하다. 봉원이 닮았으면 절대 안 그럴 거야. 말대꾸 한번 제대로 해드릴까요?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다 참겠는데 제 딸한테 뭐라고 하는 건 절대 못 참아요. 동서, 과하다. 여기 시댁이야. 동서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참 이런 가정교육 하나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어머님, 괜히 열내지 말고 그만 상대하세요. 뭐 저희가 피해야지 별 수 있나요? 격 떨어져서야 원. 동서, 그러지 마. 알겠어?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혹여나 상처받지 않을까, 혹여나 기눌리지 않을까 늘 살피고 살폈어요. 그러던 중 기다리던 형님이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시댁에 경사가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기뻐서 춤을 추실 정도였고 시할아버님도 큰 손주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 오히려 제가 임신했을 때보다도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형님이 임신 때문에 힘들어했던 걸 알아서 그런지 참 축하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아유, 우리 예쁜 장손. 어쩜 이리 잘생겼을꼬? 아주 우리 장남 어릴 때랑 똑같아. 내가 이 꼬물이 보는 맛에 살지, 안 그러냐? 어미, 고생했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지?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자라.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그래도 이것저것 한양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거죠. 감사해요, 어머님. 형님, 축하드려요.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 키우는데 보태세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잖아요. 너무 축하해요. 그게 꼴랑 얼마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생색 내려거든 치워라. 그네가 돈 없는 애도 아니고 어디서 돈을 드밀길. 네? 어머님, 너무하세요. 전 그래도 그냥 조카가 태어나서 기쁜 마음에 작은 성의 표시를 한 건데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해요? 일단 받을게. 뭐 마음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동서 딸내미 우리 애 좀 클 때까지는 가까이 하지 않게 해줘. 가뜩이나 극성 맞은 앤데 혹시라도 우리 아들 다치게 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각별히 주의해줘. 엄청 귀한 아이니까. 그래, 얘 말이 맞다. 네 딸내미 당분간 본가 출입 삼가게 해라. 너 유난 떨다가 우리 장손 다치게 할라. 알겠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 유빈이 어디서 주워온 딸인가요? 참,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다고요. 저것 봐 저거. 무슨 말만 하면 아주 쌍심지를 키고 대들길. 에휴, 봉원이 얼마나 쥐잡듯이 잡을지 눈에 보인다. 너무 속이 상했어요. 장손 다친다고 본가 출입을 삼가라는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어려서 너무 가부장적인 집에서 늘 친오빠와 차별받고 자랐던 저여서 그런지 참 제 딸아이가 저와 오버랩 되면서 안쓰럽기 그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절대 엄마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넌 네가 하고 싶은 거 당당히 양보하지 않고
모든 걸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7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저희 딸도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었어요. 형님네 아들은 고작 유치원생이었지만요. 그래도 둘이 이제 말도 통한다고 서로 마당에서 놀기도 하고 제 딸이 조카를 곧잘 동생처럼 잘 챙기더라고요. 어른들끼리 사이는 별로지만 그래도 딸아이와 조카가 그렇게 잘 노는 모습을 보니 참 뿌듯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였죠. 에그머니나, 얘, 너 혹시 우리 장손한테 무슨 해코지 한 거 아니야? 왜 마당에서 흙 같은 걸 만지고 있어? 지저분하게. 할머니, 아니에요. 도훈이가 씨앗 심어보고 싶다고 해서 알려준 거예요. 왜 저만 혼내요, 맨날 할머니는? 뭐야? 어디서 이게 말대꾸야? 지 엄마 닮아가지고. 도훈아, 들어가자. 우리 장손 바람 맞으면 감기 들어요. 응? 착하지?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도훈이가 딱 봐도 먼저 나가자고 했고 씨앗 심어보겠다고 한 건데 왜 유빈이한테 그러세요? 이게 어디다 대고 눈을 뿌라려? 도훈이 흙 만지다가 뭐 전염병이라도 걸리면 너네가 책임질 거야? 어디 귀한 손자를 천박하게 흙놀이나 하게 만들어? 하여간 끼리끼리다. 도훈아, 들어가자. 추워서 감기 들어요, 우리 장손. 착하지? 저와 딸아이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모든 시어머니는 제 딸과 저를 못마땅히 여기셨어요. 참 사람 미워하는데 장사 없더라고요. 매번 불합리한 걸 알았지만 어쩔 방법은 없었어요. 그나마 남편이 중재해주는 정도였고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어요. 그러던 중 시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드셔서 연로해지기 시작했고 병원 신세 지는 일이 참 많이 생겼죠.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아프자 집안은 많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단 모든 재산이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었고 이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모든 어른들이 눈치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놈의 돈 때문에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저와 남편은 그렇게까지 욕심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주어진 것에 감사하자라는 생각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정신이 없는 와중에 딸아이가 실종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야말로 제 인생에서 정말 최악의 일이었죠. 학교 끝나고 딸이 집에 오지 않아 걱정이 되어 찾아간 학교에는 빈 교실뿐이었고 그날로 딸아이는 뒤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겁니다. 정말 청천벽력이었어요. 지금 동네에 아무리 찾아봐도 유빈이 없어. 당신 연락 못 받았어? 집에 있는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그냥 매번 학교 끝나고 잘 왔으니까 그날도 그러려니 했지. 여보, 어떡해? 우리 유빈이 어쩌면 좋냐고. 저희는 경찰에 실종 신고와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소용은 없었어요. 경찰은 그저 찾고 있다는 말뿐 딱히 소득은 없었습니다. 저희 집 딸이 없어졌는데도 시어머니와 형님은 걱정하는 척만 할 뿐 본인들 일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전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온갖 지방과 지역을 돌며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현수막은 물론 전단지까지 만들어가면서 말이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휴, 걔가 좀 극성 맞아? 도대체 어디로 새길래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지 엄마 속 타는 것도 모르고. 뭐라고요? 이게 극성이랑 무슨 상관이죠? 어머님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유빈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저 절대 못 살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단정 짓지 말라고요. 어떡해요, 우리 유빈이. 2주나 넘었는데도 아무 소식도 없고. 진정해, 동서. 유빈이 잘 있을 거야. 똑 부러지는 애잖아. 아휴, 이게 무슨 일이야? 일단 동서, 몸부터 생각해. 남편과 전 딸아이를 사방팔방 찾으러 다니며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저 딸아이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이 나면서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날 학교에 데리러만 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면서 말이에요. 너무 속상한 나날이었어요. 그렇게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갔고 정말 피마르는 하루하루였어요. 제 세상만 멈추고 모든 세상은 잘 돌아가더라고요. 전 딸을 잃어버린 그날 모든 게 멈춰버린 것 같은데 야속하게도 세상은 잘만 돌아가더라고요. 남편 또한 지쳤는지 저에게 정신을 차리라며 말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전 제정신이 아닌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식 잃은 부모는 알 거예요. 그만하자. 할 만큼 했어. 안 다닌 데가 없잖아. 비슷한 인상착의라고 하면 다 가보고. 그만해. 나도 속상해. 그러니까 제발. 당신 유빈이 아빠 아니야? 할 만큼 했다고? 아니, 난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할 거야. 무조건 찾을 때까지 할 거라고. 너도 살아야지. 산 사람은 제대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너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유빈이만 찾으러 다니는 거 진짜 아니야. 아니, 나한테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당신도 너무한다. 어떻게 그만하라고 할 수가 있어? 다 널 위해서지. 할 만큼 했으니까. 너 더 이상 피폐해지는 꼴 보기 싫어서 그래. 나한텐 너도 소중하다고. 난 유빈이밖에 없어. 내 딸 무조건 찾을 거야.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을 거면 나한테 하지 말란 소리 절대 하지 마. 남편에게 이렇게 모질게 얘기를 하고 전 계속 딸아이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러던 중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시댁 3대가 다 모인 추석 날이었어요. 전 너무 우울하고 슬펐지만 명절을 맞아 집은 떠들썩 하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할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 슬픈 마음을 감추고 명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르는 번호로 전화벨이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그 전화는 1년 전 실종된 딸에 관한 한 통의 제보 전화였습니다. 전 매우 기뻤고 놀랐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거기로 가세요. 아마 거기에 가면 따님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명절이고 나발이고 모든 걸 뿌리치고 딸아이가 있다는 곳으로 향했어요. 긴가민가 하면서 제발 딸아이가 있기를 빌고 빌며 말이죠. 그렇게 제보자의 말대로 몰래 찾아간 순간 그 위치는 한 지방에 다 쓰러져가는 정신병동이더라고요. 충격적이게도 정말 상상 초월 장소였고 혀를 내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 제보자가 말해준 호스를 찾아가니 역시나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울더라고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응? 유빈아, 엄마 알아보겠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딸? 여기에 왜 네가 있는 거야? 엄마, 나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자꾸 나보고 정신 이상하다고 하는데 나 정말 멀쩡해. 알잖아, 안 그래? 기다려. 엄마가 꺼내줄게. 유빈아,
유빈이 맞지? 아휴, 어떡해, 우리 유빈이.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정 가까스로 딸을 구출했고 그간 있었던 일의 얘기를 들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딸아이를 병원에 가둔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형님이었습니다. 하교하는 딸을 차에 태워서 엄마가 있는 곳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지방에 한 쓰러져가는 정신병동에 딸을 가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돈을 주며 그저 가둬놓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왜냐고요? 시할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서 재산을 이제 나눠야 하는데 딸아이도 손녀인지라 재산 분할에 빠질 수 없는 존재였거든요. 그날 할머니가 학교에 데리러 왔었어. 큰엄마랑. 엄마 있는데 가야 한다면서. 그리고 여기로 데리고 온 거야. 아무리 재정상이라고 해도 절대 안 열어줬어. 전화기도 다 뺏어버리고 계속 재우기만 하고. 엄마, 나 진짜 무서웠어. 지금 꿈 같아. 뭐야? 아,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너무 무서웠지? 이제 엄마가 왔으니까 다 해결할게. 걱정 마. 엄마 절대 가만 안 있어. 나 다신 할머니랑 큰엄마 보기 싫어. 너무 무서워. 또 집에 가면 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안 갈래. 무서워, 엄마. 시어머니와 형님은 그 어린애한테 조금이라도 돈을 뺏길 수 없어 그 모진 짓을 했던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았고 이성이 마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싸리 딸아이를 치워버리고 그 재산까지 장손에게 주겠다는 심보로 딸아이를 없앤 거죠. 1년 전의 기억을 똑똑히 하고 있는 딸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제보를 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여기 병동의 병동 간호사였어요. 그 간호사 언니가 참 힘이 되어줬어. 틈만 나면 엄마 번호 잊어먹지 말라고 말해주고 본인한테 번호 얘기하라고 하고. 그 언니 아니었으면 엄마한테 전화 못했을 거야. 그래도 그 언니가 이상한 약이랑 이런 거는 다 빼서 일부러 주고 그랬어. 아휴, 정말 은인이다. 정말 고마워, 유빈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늦게 왔지? 엄마가 이런데 찾아볼 생각을 못했어. 한 명의 양심 있는 행동으로 저에게 이 모든 걸 알려준 것이었어요. 다행히 딸아이를 잘 보살펴준 것도 이 병동 간호사였고요. 전 이 일을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서둘러 딸의 퇴원 수속을 받고 딸을 퇴원시켜 저희 친정집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따로 불러내어 이 모든 걸 얘기했어요. 남편도 입을 다물지 못했고 저흰 법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너네 엄마가 이런 사람이야, 알아? 돈에 눈이 멀어 손녀딸을 정신병동에 쳐넣는 사람. 나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야. 말도 안 돼. 아무리 엄마가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다지만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정말이야? 아니, 우리 유빈이는 멀쩡한 거야? 어떡해. 미안해, 여보. 내가 면목이 없다. 일단 일이 이렇게 된 거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 형님, 어머님 무조건 법적 처벌 받게 할 거야. 이대로 못 있어. 유빈이가 그나마 정신이 똑바라서 다행이지. 1년 동안 갇혀있던 트라우마 어쩔 거냐고. 당신 엄마랑 형님 때문에 우리 불쌍한 유빈이 어쩌면 좋아, 정말. 그리고 전 시어머니와 형님을 고소했어요. 미성년자 아동 학대죄로 말이에요. 검찰은 병원과 어머님 그리고 형님에 대한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자연스레 수사가 시작되자 아버님과 시할아버님까지
모든 걸 알게 되었어요. 시할아버지와 아버님은 이번 일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특히나 몸이 좋지 않은 시할아버지는 꽤나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병동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장은 저희 시어머니에게 막대한 금품을 받은 대가로 뇌물수수죄로 구속이 되었고, 시어머니와 형님 또한 충격적인 짓을 저지르고 절대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검찰이 옥죄어 왔었거든요. 아니, 지금 어미가 유빈이를 정신병원에 가뒀단 말이야? 1년 동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다 있어? 그럼 그동안 그렇게 둘째네가 찾을 때 모른 척 시침이 뗐던 거고? 아유, 세상 말세다 정말. 어떻게 짐승도 아니고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어? 아버님, 아니에요. 다 오해예요. 저 불려우가 지금 저희를 엿먹이려고 다 꾸민 일이라고요. 아버님, 저 믿으시죠? 제가 평생 아버님을 이렇게 모셔왔는데 아버님은 제 말을 믿으셔야죠. 안 그런가요? 아버님, 저 아버님 며느리잖아요. 닥쳐라! 돈에 눈이 어두운 건 알고 있었는데 안 봐도 눈에 훤하지. 이제 내가 재산 정리하려고 하니 그래서 가둔 거 아니냐?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라고 첫째네까지 아유 진짜 끔찍하다.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괴물들이 존재하는지 아유.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네요. 정말 죄송해요. 당신이 이제 끝이야. 어떻게 봉원이 아이를 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당신한테 봉원이는 아들도 아니야? 봉원이가 그렇게 슬퍼했는데 당신 같은 여자 소름 끼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당신네 집안 장손 위하는 집 아니었어? 나도 그래서 당신들 위해서 한 짓이라고. 우리 도훈이 재산 저 기집애한테 뺏길까봐 내가 미리 선수를 쳐준 건데 왜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얘기해?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당신이랑 다신 얼굴 맞대고 살기 힘들겠다. 넌 끝이야. 그리고 도훈 엄마 너도. 시아버지는 그 길로 시어머니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시어머니는 싹싹 빌었지만 이혼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형님과 시어머니는 미성년자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바라던 재산은 시할아버지의 의견에 따라 저희 집 둘째네의 절반 이상이 상속되었어요. 아마도 할아버님께서 이 돈이 사단이니 저희에게 다 물려주신 것 같았어요. 본인들이 구속영장을 받은 것보다 본인들의 장손이 물려받을 돈이 확 줄어들자 법정에서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삐뚤어진 모정이었죠. 아주버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혼을 결심한 듯 보였어요. 아무래도 저런 엄마에게 아이를 맡겼다간 아이가 사달이 날 것만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일이 다 까발려지고 형님과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었답니다. 벌을 받은 거죠. 아니 아버님, 어떻게 여자애한테 그렇게 많은 걸 물려줘요? 우리 도훈이가 장손인데 장손이 다 물려받아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그걸 둘째네한테 다 주냐고요? 아버님 노방난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랬는데? 아니 할아버님, 우리 도훈이가 장손이잖아요.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돈을 유빈이네를. 저희가 장손이라고요. 명망 있는 유서 깊은 집안에 어떻게 이렇게 재산 분할을 개판으로 할 수가 있죠? 닥쳐라. 너흰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마. 도훈이도 볼 생각 말고 평생 깜빵에서 반성하고
후회하며 살아. 알겠어? 당신도 끝이야. 나 진짜 살 떨려서 못 살겠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냥 이혼하자, 우리도. 돈은 절대 못 벌 줄 알아. 나쁜 것들. 초등학생밖에 안 된 여자애한테 그깟 재산 하나 안 주려고 그렇게를 정신병원에 가더나? 기가 막혀. 명망 있고 유서 깊은 집안? 웃기지 마. 천박하고 천박해. 알아? 어떻게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엄마랑 형수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아, 진짜. 어떻게 집안 꼴이 이렇게 돌아갈 수가. 내가 유빈 엄마를 볼 낯이 없어요. 그렇게 이 충격적인 사건은 어머님과 형님의 구속행과 시아버지의 이혼, 그리고 아주버님도 교도소에 있는 형님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죠. 또한 할아버지의 재산 절반이 저희 앞으로 기속이 되며 마무리되었어요. 이 돈으로 딸의 아픔을 치료할 순 없겠지만 딸은 그 후로 상담 치료를 다니고 저희 세 식구 분가를 해서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미안하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너랑 유빈이 슬프게 하는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믿어줘. 엄마, 아빠, 우리 이제 절대 떨어지지 말자. 알겠지? 나 진짜 엄마, 아빠 말 잘 들을 거야. 다신 안 헤어질 거야. 그래. 우리 세 식구 이제 헤어지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엄마가 더 잘할게. 여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생각해보면 내가 제일 죄인이지. 반성하게 된다. 그동안 내가 어떤 아빠였는지. 이제 무조건 너네 지켜줄게. 걱정 마. 우리 세 식구만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러니까 나 믿어줘. 우리 잘 살아보자, 유빈아. 그리고 여보, 고맙고 또 고마워. 그 이후 계속해서 시아버지는 그저 저희 보기 미안하다며 매번 미안하다고 사과만 하셨고요. 두 여자의 돈 욕심에 모든 걸 잃은 결과물이 된 것이죠. 아주버님은 그 후로 좋은 분을 만나 재혼을 했어요. 도훈이가 친자식은 아니지만 새 형님 되시는 분이 참 살뜰히 키워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조카에게도 좋은 환경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시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에 며느리와 손자 며느리의 악행을 보고 더욱 충격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본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나눠줄 수 있음에 좋았다고 마지막 말만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정말 잊고 지내고 싶은 일이지만 아무래도 너무 충격적이다 보니 이렇게 생각이 나긴 하네요. 딸아이에게 큰 충격이 있던 만큼 계속해서 보살피고 잘하려고 신경을 쓴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딸은 정말 밝게만 자라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딸도 마음 한편 상처를 안고 살아가긴 하겠죠. 그때 이후로 그냥 지금 내 옆에 딸이 있음에 감사하고 사소한 거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행복 별거 없더라고요. 그저 내가 사랑하는 딸, 남편, 이렇게 세 식구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말이죠. 여러분들도 작은 거에도 소소한 행복을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